요즘에 대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는 그런 그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알란이라는 사람 있죠.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 사람이고 195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1950년대. 그래서 1950년대 인증번호는 잠시만요. 인증번호는 출석인증 8589 잠시만요. 8589번입니다. 전자출교 관리 시스템의 인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란이라는 사람이 그 AI라는 용어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했고 그런 후에 한 조금 이제 파지티브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쓸 수 있어 이런 이제 아주 파지티브한 생각으로 가다가 한 1980년대에 이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 다음에 1990년대에도 암흑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암흑기가 언제 거치냐면 2016년도에 알파고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싹 구름이 거치듯이 이제 거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이제 자주 사용하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과 한 50년, 60년 밖에 안 된 그런 기술이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신기술이라는 거죠. 신기술이고 보면 80년대, 90년대 사이에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만 인공지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 뭐냐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군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공유를 조금 새롭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을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신데 인공지능이란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탑다운 방법. 탑다운 방법이라는 건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구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사람이 어떤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현상을 이렇게 규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뭐 합리주의자냐 뭐 이성주의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중에 우리가 지능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공학, 지식공학, 정확하게 지식공학이죠. 이 지식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식공학은 여기 보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먼저 했던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죠. 자,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인데 생각을 잘한다는 거죠. 나는 생각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철학자로서, 수학자로서 아주 공식도 잘 만들어내고 수학 문제도 잘 풀어낸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풀 수가 있어. 이런 방법을 인공지능. 그래서 처음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자, 전문가 메시지, 전문가라는 것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런 분야가 있는 사람이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바텀업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 데이터 보니까 뭐 어떤 결론도 있고 답도 있는 거야. 물론 뭐 여기서 데이터를 보고 답도 있고 그래서 이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나요? G라는 게 있구나. 이것은 어떤 접근이냐 하면요. 위에서 하는 접근입니다. 자, 그 위에서 하는 접근이 어떤 접근이냐면 나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고 뭔가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으니 나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서 뭔가를 규칙화한다는 거죠. 사과가 있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떨어진다. 그런 현상을, 이런 현상과 답을 가지고서 새로운, 새로운 공식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것은, 지금 봐서는 다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학을 잘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머신러닝이라는 거죠. 머신러닝은 뭐냐면 현재의 방법인데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그 다음에 앤드루 응이죠. 앤드루 응 이 사람이 그 머신러닝의 딥러닝을 만들었죠. 비전을 통해서. 자, 여기서 보면 차이점은 바로 이런 차이점입니다. 자, 컴퓨터는 동일하죠. 컴퓨터가 하는 일은 중간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중간에 좌측에 있는 것이 뭐냐, 우측에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인공지능이냐, 인공지능 중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구현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식공학, 그러니까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전문가로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뭔가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낸다. 자, 그 사람이 규칙을 아까 말했죠. 그 뉴턴이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F equal ma 또는 F equal mg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못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떨어진다는 현상을 보고 그 규칙을 F equal ma라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 또는 미분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 중에 뭡니까? 지능공학적인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능공학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능을 가지고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능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뭔가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여기 있으시죠? 프로그램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함수라든지. 여러분의 F equal ma를 만들게 되면 수학적으로 만들어내면 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코딩 만들어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규칙 안에 의미가 그 규칙이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의 왼편에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규칙. 규칙은 또 뭡니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 지능공학에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떨어질 때 1초 후의 속도는 뭘까? 2초 후의 속도는 뭘까? 3초 후의 속도는 뭘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는 물체가 떨어질 때 M이라는 사람이 68kg인 사람이 뭐예요? F equal ma 또는 mg를 사용해서 밑에 떨어질 때 F를 뉴턴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지식공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근데 머신러닝은 뭐냐면요. 그게 아니고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죠? 1일 때는 1, 2일 때는 2, 3일 때는 3, 4일 때는 4.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1년도에 한 번 온다. 2002에 두 번 온다. 2003년도에 세 번 온다. 태풍이 이렇게 온다면 이게 바로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라는 것은 2001년도에 그 다음에 태풍이 아웃풋이 뭡니까? 한 번 온다는 거죠. 그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컴퓨터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컴퓨터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까? 이번에는 y = ax라는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a = 1이라는 것을 그 가중치 또는 뭐죠? 기울기를 1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다. 그럼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뭐냐? 규칙을 누가 만든다? 컴퓨터가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구현 방법엔 두 가지 구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구현 방법은 지식공학적인 방법,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다. 뉴턴의 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이런 고차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연현상을 누가 풀어요? 사람이 푸는 거예요. 전문가인 사람이 풀어서 그 푼 것을 가지고서 규칙 또는 함수 또는 공식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프로그래밍까지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인데,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예측 아시죠? 예측. 네. 네. 이게 지식공학적인 접근 방법이고, 기계학습은 뭐냐면요. 이제는 그러한 것을 전문가가 아닌 나도 우리가 뭔가를 규칙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바텀업, 민초적인 뿌리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 시간,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힘을 알게 되면 또는 1년에 2001년도에 한 번, 2002년도에 두 번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있다면 그러면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컴퓨터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M이라는 사람이 뭐 떨어졌을 때 받는 힘 F까지 만들어낸다면 여기에는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F = 뭐 M이라는 사람이 G라는 상수를 곱해주면 그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뉴턴을 대신하는 뉴턴의 사고와 지식이라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에서 지식공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머신러닝의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식공학에서 하는 방법들은 전문가가 없으면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암흑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자주 출연해야 되는데 자주 출연할 수 없다. 또는 계산량이 많은데 계산량을 어떤 시간 안에 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부각이 됐고 이제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머신러닝의 방법을 통해서 또한 계산량이 빨라지고 있죠. 네,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의 시간의 타임 컴플렉스도 많이 줄어들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있어서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어떤 꾸준하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웃풋을 통해서 컴퓨터가 규칙을 만들어내느냐. 규칙이 중요하죠. 규칙. 그 규칙을 만들어내면 인공지능에서 지식공학적인 방법과 머신러닝의 방법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죠? 예, 그리고 분석도 가능하니까요. 네,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접근 방법을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컨디션에 다르고 또 뭐가 다릅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고효율의 이퀘이션을 공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머신러닝 기법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규칙 기반이 참 중요한데 이 규칙을 만들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도 있는데 규칙을 사람이 만들어 내놓았다. 이때까지 인공지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지식 네? 네. 규칙을 사람이 만들어내면 지식공학이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크게 보면 지식공학이라는 분야가 있었고 이제 머신러닝으로 가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 분야도 있고 지식공학이라는 분야도 있고 그것을 크게 둘러싸는 그 집합이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더 굉장히 큰 집합이다. 그 중에 한 부분 집합이 바로 머신러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직접 계산해내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와 답만 있으면 이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2001년도에 한 번, 2001년도라는 것은 데이터죠. 그 다음 태풍이라는 것이 답이죠. 한 번.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두 번, 2003년도에 세 번. 이렇게 하면 머신러닝 시스템은 y = x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는 뭐 예측이 가능하다. 2004년도, 2005년도 분석도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지식공학을 다 버리고 머신러닝으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공학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알고리즘 방법을 많이 구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알고리즘들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머신러닝에 뭘 발견할 때 규칙을 발견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법, 개방법이 머신러닝에서 뭘로 사용된다고요? 경사하강법으로 사용돼.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공학에서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공학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머신러닝이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리즘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알고리즘 부분들은 사람이 직접 해줘야 됩니다. 머신러닝에서도. 기계가 뭐 내가 이 알고리즘 만들어내고 저 알고리즘 물론 그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할 때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먼저 기계에게 코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코딩 부분, 프로그래밍 부분, 규칙 부분, 그 다음에 알고리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식공학에서 가져와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지식공학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지식공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냐?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 사람이 만들어낼 때, 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으로도 규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할 것이다. 나중에 비교할 것이. 지금 비교하지 않고 지식공학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갈 텐데 지금 요 중간 단계에는 뭘 한다? 여기에서는 모델링에 대한 방법을 지식공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다. 왜? 그 지식공학에 쓰였던 알고리즘이 어디에? 머신러닝에 쓰이기 때문이죠. 같이 공통으로. 자, 그래서 연관되어 있으니 여기에 보면 D = XY라고 했죠. D = XY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X도 있고 Y도 있죠. 2001년도. 그 다음에 태풍이 한 번 왔다. 그 다음에 2002년도 태풍이 두 번 왔다. 이걸 데이터셋이라고 그러죠. 데이터셋. 그러니까 어떤 태풍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x = y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학습된 결과죠. 학습된 결과 f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y = x라는 그러한 함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x의 예를 보면 속성, 그 다음에 질량 이런 것들이 있고
숫자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어떤 것들이냐면 힘, 그 다음에 레이블, 숫자는 0에서 9 사이만 있겠죠. 네, 그래서 클래스라고 그러고 이제 분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죠? 포뮬러, 그러니까 공식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면 지식공학,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만들어내면 머신러닝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식공학에서 뉴턴 운동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할 것이고, 그다음 머신러닝에서는 숫자 자동 인식기라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라고 그러죠.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볼 것이고,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 Y, F죠. 그래서 F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식공학이냐, 아니면 머신러닝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fx라는 것은 y죠. y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이게 그 모델링 값이다. 그리고 어디에서 온 값입니까? y equal x 이런 데서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모델링 값, 공식에서 온 값, 규칙에서 온 값이죠. 실제 값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 어떤 그 곤충이 있을 때 이 곤충이 한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에 대한 곤충을 우리가 질량 분석을 해보는데 0.8g 미만은 무조건 암컷이고 1.2g 이상은 무조건 수컷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류가 완벽하게 됩니다. 분류라는 것은 암컷이냐 수컷이냐, 네,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뭘로? 질량으로 분류. 질량으로. 근데 이게 이제 분류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fx가 연속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1초대의 체감 속도가 있죠. 2초대의 체감 속도, 3초대의 체감 속도, 뭐 이렇게 해서 40초, 50초에도 체감 속도가 있는 거죠. 이게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또는 0에서 무한대 사이까지 계속 값이 바뀌는 거예요. 결과값이. 분류가 될 수 없는 거야. 분류라고 할 수가 없죠. 무한대까지 있으니까 무한대 분류라는 거죠. 이 분류 너무 많은 거죠, 분류가. 예. 딱 두 가지 분류나 뭐 세 가지 분류, 뭐 많으면 그런 저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뭐죠? 머신러닝에서는 이것을 회귀라고 봅니다. 회귀. 자, 회귀의 분석과 자, 그래서 회귀라는 것도 어떤 규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에서도 어떤 규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머신러닝이라 한다. 근데 규칙의 결과는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딱 두 가지. 얘는 0.8g 미만이네? 그러면 뭐 하죠? if less가 0.8이면 output 뭐죠? 네, 암컷. else는 뭐죠? 전부. 네, 1.2 if, else if, m이 1.2보다 크면 전부 수컷. 이렇게 분류를 시켜요. if then else 구문으로. 자,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네, 인공지능. 이거 분류기입니다. 분류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자, 분류기를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이 또 있냐 하면요. fx가 확률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0.8에서 1.2g 사이에 있는 개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75%는 암컷이다. 자, 그래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냐면 확률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확률 75%로 이 구간에서는 암컷이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확률로서 분류들을 몇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학습이 되면 어떤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쪽에 속할지 이쪽에 속할지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 추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측의 또 다른 말이겠죠.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또 다른 말이 추정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확률이 그러면 이거는 추론이라는 예측이라는 단어가 추론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부분이 바로 또한 딥러닝 쪽에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로도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머신러닝 체계로 가기 위해서
지식공학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하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에 하는 지식공학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공학은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학 전문가, 수치 해석 전문가, 머신러닝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수학을 응용하는 사람, 머신러닝을 응용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수치 해석을 응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하는 부분이 다르다 하는데, 응용하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으니 이게 이제 학자들과 연관되어 있으니 학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해보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이고,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약간의 공식들이 나타나고 미분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판서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치 해석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F라는 것이 있죠. 힘이라는 것은 번지 점프를 했을 때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가 있는 사람은 항상 뭘 가지고 있다? G라는 걸 가지고 있다. G라는 것은 중력이었는데, 이 중력이라는 특징을 다시 해보니 가속도가 있다는 거죠. 시간마다 속도가 증가된다는 거죠. 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가 한 거의 10,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중력에 의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층에 의해서 이렇게 공기 알갱이에 의해서 미미하지만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있다.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는 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DV 제곱 이렇게 얘기하는데, CD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기 저항 개수입니다. 공기의 저항 개수. 맑은 날이면 이렇게 CD가 낮고, 그리고 습기 찬 날이면 CD가 좀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0.25의 값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 이렇게 다운워드, 그리고 받쳐주는 힘이 업워드. 그래서 밑으로 도미넌트한 힘이 있고 약간 이렇게 마찰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위로, 방향이 반대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가지 힘을 더하면 이렇게 더해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더해지는 이런 두 가지의 힘이 생기는데, 이 힘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MA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속도가 변화되어 있죠. 그래서 속도, 매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의 값은 델타 V, 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죠. 단위 시간당 속도가 변화하면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뉴턴이고, 이것을 규칙이라고 그러고요. 규칙 또는 공식, 수학, 이렇게 돼. 이걸 모델링이라고 그럽니다. 모델링. 자연 현상에 대해서 모델링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델링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틀리냐면 회오리 바람 같이 중간에 부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 있고 위로 받치는 힘이 있지만 중간에 회오리가 있다면 이거 가설이 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게 이제 이러한 모델링 기법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아주 우리가 어렵게 구한 수학적 모델링 기법도 환경이 바뀌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가는 이유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 규칙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느냐,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자연 현상은 상당히 많이 변수가 많은데, 이 변수를 이거 제끼고 이거 제끼고 이거 제끼면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변수가 들어오고 이런 변수가 들어올 때는 상당히 많은 그 규칙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머신러닝으로 가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f equal ma라고 이거 m 다시 한번 적으면 mg-cd v의 제곱은 m 델타 v 델타 t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1초 뒤에 속도, 2초 뒤에 속도, 3초 뒤에 속도를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속도와 관련된 변수는 어디 있냐? m은 68이죠. g는 9.8, cd는 0.25. 네, v가 여기 있죠. v, 오케이. 그 다음에 M, 68, 그 다음에 V. V 앞에 델타 V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 그러면, derivative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분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미분과 그 다음에 일방적인 변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루진 않지만 수학자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이것을 가지고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에서 가지고 오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공학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 다시 보시면 풀어야 됩니다.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MG 여기서 M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을 지우면 G만 남죠. 그래서 CD가 남고 M V의 제곱이 되죠. M은 없어지고 델타 V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델타 V 제곱이죠. V 제곱 앞에 이 부분을 우리가 1로 만들기 위해서는 M 나누기 CD를 곱해주면 M 나누기 CD가 되고 CD 나누기 M 그다음 V 제곱이 되고 여기도 우변에 M 나누기 CD 델타 V 델타 T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M, CD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MG 정리해보면 나누기 CD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되겠고 이것이 M, C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V, 델타 T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값을 가지고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MG 나누기 CD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만드느냐 하면 K의 제곱으로 변환을 합니다. 세트를 한다. 치환한다 그러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수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치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되고 우변은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델타 V, 델타 T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되겠다. 자, 이런 다음에 이것을 역수를 한번 취해봅니다. 그래서 1 오버 K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이렇게 해서 1 오버 M 나누기 CD 여기에 델타 V, 델타 T가 곱해진 이러한 과정.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CD, 델타 T 그 다음에 이 부분 M, 델타 V 이렇게 해서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렇지만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델타 V를 좌변으로 옮겨보죠. 그래서 이런 1 오버 K제곱 마이너스 V제곱 델타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CD 나누기 M 델타 T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좌변과 우변에 델타가 있으니까 인테그레이션을 이렇게 취해봅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을 취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 부분이 한 부분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델타 T가 되겠죠. 네, 델타 T는 CD는 0.25, M은 68이라고 했죠. 상수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 M. 그래서 이건 T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분이 되고 부정적분 그 다음에 C라는 1이라는 컨스턴트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 리마인더 해보면 좋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공식이 있다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U의 제곱 D
U 이렇게 하게 되면 one of A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 탄젠트 하이퍼볼릭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떤 함수였냐? 마이너스 1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속 함수로 되는 스텝 함수 대신에 활성화 함수. 자, 여기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사용한 이유는 뭐 굳이 사용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뽑아낸다면 활성화 함수가 있다. 활성화 함수가 여기에 사용되었구나.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 다음에 U 나누기 A, U 나누기 A 그런 형태로 적분이 되도록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 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over K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에 그 다음에 U 대신에 V가 들어오고 A 대신에 K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가 있으니 여기는 상수 2가 되고 여기는 C1이 되고 C2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학자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수학자들이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한번 보시면 뭐 특별히 뭐 확인해 보진 않겠지만 여기에 사이클로피디아 있죠. 위키피디아.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가게 되면 이런 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있다. 이것도 많이 있죠. 네. 그렇지만 뭐 한번 보는 것으로 우리는 됩니다. 여기 보면 원 인테그레이션 있죠. 인테그레이션에서 여기 보면 1 나누기 a제곱 마이너스 u제곱 du는 1 over a 아크탄젠트죠. 아크탄젠트 하이퍼볼릭이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u 나누기 a 플러스 c 이렇게 이 공식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 공식은 누가 만들었겠죠? 누가 뭐 똑똑한 사람이 했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용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CD 나누기 M 그 다음에 T 플러스 C1 이렇게 해서 적분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적분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C1, C2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C1, C2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T가 0일 때는 V가 0이다. 이거 이제 아직 떼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속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t가 제로죠. 그러면 얘가 c1만 이게 이제 상수니까 c1만 남고 그 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인버스에 v가 t가 제로니까 v도 0이죠. 자,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0은 뭐였나? 자세히 사보면 이게 0에서 뭐였죠?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텝 함수와 다른 점은 뭐였나? 연속이었다. 0에서 연속이었다. 이게 참 중요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가 참 좋았다는 거.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이렇게 어떤 값이 오더라도 활성화가 마이너스 세포의 활성화 값은 마이너스 1이나 1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x 값이 들어오든 간에. 그래서 어떤 돌기들의 값들이 들어와도 어떤 스레스홀드 값을 넘으면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값이 나오는데 또 중간에는 어떻게 보면 0에서 1 사이의 값들도 어떻게 이렇게 연속되어서 나타난다. 자, 이게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곡선의 의미였다.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볼 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할 때.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0이. 그래서 C1은 C2와 같다. 그래서 이게 상수값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초기치, initial value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사용했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을 한번 보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것이 바로 CD, 맞죠? 네, CD 나누기 M, T죠. 이렇게 됐고 후면은 뭐 1 over K,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의 V 나누기 K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었고 K를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그래서 K, CD 나누기 M, T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인버스의 V 나누기 K.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쪽으로 옮기면 좋겠죠?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게 되고 요거는 인수로 들어가 있죠. KCD 나누기 M, 그다음에 T 이퀄 V 나누기 K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마지막에 V라는 것은 K가 곱해지고 탄젠트 하이퍼블릭의 KCD 나누기 M 그 다음에 T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K는 치환했었죠. 어떻게 치환했느냐면 여기에 이렇게 치환했었죠. 자,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g 나누기 cd니까 마이너스 값은 필요 없으니 플러스 값만 가져오면 루트 mg 나누기 cd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mg 나누기 cd 그 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블릭 k가 루트 mg 나누기 cd 그 다음에 cd 나누기 m 그 다음에 t.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정리한 그러한 어디에서 지식공학에서 오는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수학 공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m 여기 m 있죠. 그래서 여기 m 그렇죠. 그래서 루트 mg 나누기 cd 탄젠트 하이퍼블릭이 되고요. 여기에 루트 m이 남죠. 그래서 루트 m 그다음에 cd 없죠. 여기 루트 cd가 남죠. 그래서 cd g가 남고 cd 그다음에 t. 자, 이런 형태로 네, 이런 형태로 V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모델링하는 옛날에 수학자들이 모델링했던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자,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보십시오. 자, 이거 상당히 탄젠트 하이퍼블릭 함수고요. 여기 되는데 만약에 옛날에 머신러닝이라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자, 내가 t 이꼴 0일 때 v가 얼마였다 측정이 가능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t가 1일 때 v가 얼마였다 요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체감 속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입력은 이런 입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겠죠? 네,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규칙. 규칙은 어떤 규칙이면 요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만들어내기가 쉬웠을까? 머신러닝이. 예, 쉽지만은 않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뭐 또 이게 미분 방정식 풀 수 있을까?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있었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할 수도 있고 복잡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고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는 그런 시각들을 조금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냐? 이제 지식공학에서 만들어낸 모델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지식공학에서 만드는 모델링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네, 여기서 쭉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거를 보고 있냐면 잠시만요.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제가 네. 이거 지금 네, 여기에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지식공학에서도 참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겠죠. 너만 수학을 잘하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환경이 바뀌면 다 바뀌는데 그렇게 어렵게 풀어가지고 돌풍이 부를 때는 너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럼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풀 필요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수치 해석적 모델링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 해석적 모델링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오일러라는 사람이 미분하지 말자. 미분 어렵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교수님 이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미분하느냐 굳이 미분하지 말자.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럼 미분하지 말자라는 여기서 미분하자 하는 거고 얘는 미분하지 말자.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미분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mg에서 cdv제곱 이꼴 뭐라 그랬죠? ma.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m dv dt 여기까지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m을 없앴죠. 어떻게 없앴냐? g-cd 나누기 m v제곱 이꼴 dv dt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흘러갔었죠. 근데
오일러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델타 V, 델타 T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뭡니까? 이거는 그 미분에 의해서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평균 변화율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면 V 뭐죠? I 플러스 1 마이너스 VI 그 다음에 TI 플러스 1 TI 이게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이 부분이 G 알고 있죠? 9.8 TD 0.25 M 알고 있죠? V라는 것은 뭐였죠? 요거하고 싱크를 맞추면 VI가 되겠죠? 그 다음에 VI 플러스 1은 VI. 그리고 T 꼴 0일 때는 뭘 알고 있죠? V0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V1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VI 플러스 1 마이너스 VI 이꼴 TI 플러스 1 마이너스 TI 이게 어디에 곱해지냐면 G 마이너스 CD 나누기 M 여기가 M이죠? 네. VI의 제곱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VI 플러스 1은 VI 플러스 이렇게 여기로 넘어가면 되죠. 앞에 요걸 먼저 적으면 G-CD 나누기 M VI의 제곱 그 다음 요게 뭘 곱해졌냐면 TI 플러스 1 마이너스 TI 자 이게 공식입니다. 자 공식이라는 것은 모델링이라고 그랬죠. 모델링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모델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식공학에서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모델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치 해석에 의해서 미분 방정식 대신에 수치 해석 방법으로 이렇게 모델링도 했습니다. 물론 오차가 발생하겠죠. 네,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오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실제 값과 그 다음에 모델링 값의 차이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되고 지금 이 자체도 자연현상이죠. 예. 번지점프가 뛰어내릴 때 V는 여기 미분 방정식에서 나온 이 V가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식공학으로 만든 그러한 모델링 기법 미분 방정식을 물론 대부분 맞겠지만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델링 잘해야 되는데 이 모델링은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변수를 좀 더 추가하자. 변수가 추가되면 어떻게 돼요? 함수가 복잡해질까요? 안 복잡해요?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해도 뭐 완전히 다른 함수가 나올 거고요. 듣도 보다 못한 트랜스포메이션, 뭐 파이 함수, 엄청난 좌표 평면 함수, 뭐 이상한 함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에 이제 맡길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공학 자체에서도 정통적인 모델링 방법에서 벗어나서 근사적인 모델링으로 바꾸고 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네. 그것을 머신러닝에서도 그대로 가져온다. 그래서 머신러닝 자체도 근사치의 학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머신러닝이 여러분들 컨피던스 맵이라는 나중에 성능평가할 때 90% 확률로 9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0%라는 것은 내가 추정이 맞을 확률이 90%다. 10%는 틀린다는 거예요. 머신러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맞으면 99%, 97%. 오차는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러한 모델링 과정에서 지식공학에서 정통적인 모델링에서 수치 모델링으로 가면서 좋아지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머신러닝도 이렇게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고 이러한 문제 푸는 방식도 가져오는 것이 머신러닝이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내가 이 방법 꼭 안 써도 돼.
오일러 방법도 써도 돼. 그러니까 오차가 있어도 상관없니? 그래,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차는 물론 많아지면 안 되겠죠.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허용 오차, 허용 오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면 10 to the minus 3 실제 값과 이런 정도의 오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뭘 합니까? 이제 오픈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오차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수치 해석이나 전부 모델링하는 방법은 전부 근사치의 학문이라서 오차는 발생되는데, 그러면 지식공학에서 수치 해석 방법으로 오차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3, 4주 해 나가야 되는 머신러닝의 기초 과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차가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차. 네.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모델링을 했으니, 모델링하면 규칙이라고 그랬고, 이 규칙은 사람이 풀면 지식공학이고, 누가 풀면 컴퓨터가 모델링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머신러닝이라고 그랬고, 네. 아직까지 머신러닝이 만든 규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디버깅 자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쭉 GitHub라는 곳이 이제 뭘 만드시냐면 그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면 모델을 하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볼 수 있고 베리피케이션을 해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로우 부분을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냐, 여러분 많이 할 수 있죠.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콜앱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면을 좀 바꿔서 이쪽에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좀 가져오는 부분이 있겠죠. 예, 코드를 가져와서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코드 있죠? 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드를 좀 보면, 자, 여기에서 많이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피터 노트북을 우리가 사용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새롭게, 파이썬 파일 하나 열어서,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런 결과 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개 다 모델링한 값입니다. 하나는 지식공학에서, 하나는 수치 해석에 의해서 네, 두 가지 모델링 값입니다. 물론 자연현상과 오차는 발생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오일러 방법으로 했을 때랑 서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 파이참이라는 툴을 조금씩 이제 사용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한번 열어서 우리가 파이참에서는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픈이 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썬 콘솔 부분에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그 넘파이, 누메리컬 파이썬 중에 수치 해석용, 머신러닝용 그 파이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우리가 여러분들이 숙제로 나갈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이 부분은 맵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플라팅,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 임포터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한 3, 4주 정도를 계속 디버깅하고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여기에 G, CD, 그 다음에 M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거 뭐 가져오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두 가지가 있고, 네, 아직까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해서 1시간 15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우리 가질 수 있겠지만 특별히 지금은 오늘은 조금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 9.8, 그 다음 CD는 0.25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M은 68이라는 것을 사용했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냐면 두 가지 모델링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지식공학에 의해서 전통적인 방법, 또 하나는 지식공학이지만 조금은 비정통적인 방법, 그래서 근사적인 방법, 네, 근사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직접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구체화되면 이제 이게 구체화되면 공식을 코딩화 시키고 이 코딩이 이제 공식마다 코딩이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뭘로 구형되는 거죠? 예, 공식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게 뭡니까? 텐스플로가 되는 거고 묶으면 추상화시키면 묶으면 그 다음에 그 추상화 모듈을 또 묶으면 뭐가 되죠? 예, 케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 4주 정도 지나서 케라스, 텐스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텐스플로와 케라스는 지금 당장에 쓰이진 않습니다. 네, 당장 쓰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운그레이드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주시고 PIP 해서 TensorFlow install equal 2.0 그러니까 2.1 버전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신 버전으로. 근데 케라스가 TensorFlow 2.1을 아직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까지 최신 버전 2.0까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하다가 보면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설치할 때 힘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쉐어링 하면서 우리가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되는 것이고 항상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고 과학자라 그래도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 그래도 항상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여러분도 같이 추세를 따라가는 것 참 좋게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벨로시티 V는 한번 첫 시간이니까 해보죠. 자, NP라고 사용했죠. NP는 Numerical Python의 NumPy의 줄인 객체다. 그래서 여기에 IntelliSense라는 기능이 있어서 Scale Root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한다. 자, 그래서 M 곱하기 G 나누기 그 다음에 CD 0.25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탄젠트가 있죠. 탄젠트 하이퍼블리죠. 하이퍼블리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그 다음에 보니까 M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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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MP 스퀘어 루트죠. 네. 스퀘어 루트 이렇게 해서 G 곱하기 CD 그 다음에 나누기 M. 자, 그 다음에 곱하기 T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우리가 여기 보면 T라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T가 defined 됐다. 그래서 defined 해야 되겠죠. 그래서 MP orange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0부터
우리가 4초까지 해서 우리가 4 플러스 1, 5까지 하게 되면 t 값이 이렇게 네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t 값이 0, 1, 2,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스칼라 값들을 묶어놓은 어레이 값으로 바꿔주었다. 그래서 어레이를 하게 되면 뭐 나중에 우리가 인서트라든지 딜리터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함수 하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로 이제부터는 많이 사용하고 이제 우리가 뭐 스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이번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행렬 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누구는 북,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중에서도 또 장르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멜로, 그 다음에 액션, 그리고 뭐 다른 호러 이런 것들은 보지 않죠. 0000 이게 그냥 행렬이에요. 행렬. 그죠? 이런 행렬 값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곱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추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행렬 시스템, 행렬이 많이 사용된다. 행렬 연산이 많이 사용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벨로시티를 구하게 되면 벨로시티는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0초일 때 체감 속도이죠. 그 다음에 1초일 때 체감 속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9.6이라는 부분, 이거 데이터 수치입니다. 네, 수치,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2초일 때 수치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0초일 때는 0, 1초일 때는 9.6, 2초일 때는 18. 자, 이게 뭡니까? 0초일 때 내가 느끼는 속도, 1초일 때 번지 점퍼가 느끼는 체감 속도, 2초일 때 번지 점퍼의 체감 속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빨라지는 거죠. 이것을 해석이라는 겁니다. 수치를 보고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소감을 한 번씩 적어보자, 한두 줄 적어보자라는 것은 이러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니까 해석을 여러분 한번 직접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과제마다 여러분들의 해석을 한번 넣어보자. 여러분들의 소감을 넣자라는 거죠. 해석하기 위한 기초 훈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이 공식은 뭘까요?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다 됐으니까. 자, 그래서 velocity라는 게 있었죠. 야, 그러면 1초 때의 속도는 0초 때의 속도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면 되겠죠. 1초 때의 속도는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0초 때의 속도 플러스 0초 때의 속도 됐죠?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G 마이너스 CD가 있죠. CD 그 다음에 나누기 M 그 다음에 곱하기 V 0이죠. 네, 제곱 맞죠? 여기까지 곱하기 뭐죠? 1초 때의 속도 그러니까 1초 마이너스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1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9.8이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velocity에서 1이라는 값과 이것은 9.6이라고 했죠. 오차가 발생이 되는 거구나. 뭐 당연하게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2초대의 속도도 우리가 오일러라는 사람이 미분하지 않고 만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죠. E-1이겠죠? 네, E-1. 자, 그럼 2초대의 속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18보다 조금 더 나오게 되네요. 그럼 3초대의 속도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죠? 뭐 이게 조금 처음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해보자. 3초대의 속도. 그럼 4초대의 속도도 나타나겠죠? 예, 이렇게 해서 4초대의 속도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3. 네, 이렇게 해서 4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4초대의 속도까지 나타나겠고, 자, 이 벨로시티에서 오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떤 거냐? MP 어레이 해서 어레이죠. MP 어레이에서 지금 뭐가 있냐 하면 0이라는 것이 있었고 V1이라는 것이 있었고 V2가 있었고 V3가 있었고 V4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속도가 있었다. 그죠? 예,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벨로시티에서 오일러라는 방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에서 쭉 보면 V죠. 예. V는 이렇게 해서 나타났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PLT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PLT에는 플라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팅을 하는데 T라는 것을 X축에 두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V라고 해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플랫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플랫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플라팅. 밋밋하니까 조금 더 마커를 넣어보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드로 4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레드 값과 레드 값은 뭘까요? 레드 서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크 0일 때 0, 1일 때 9.8이라는 그런 마크가 레드로 서클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뭘 덧입히다라고 하죠. 그래서 PLT, 자, PLT 플러스를 해서 T라는 것은 같죠? 그 다음에 velocity O죠? 오일러 방법에, 오일러라는 사람에 의한 수치 해석적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른, 블루라고 해서, 그 다음에 스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기에 XY가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가 아니고요. T죠, T. T는 0, 1, 2, 3이네요. 네, 0, 1, 2, 3. 자, 그러면, velocity O는 지금 0, 1, 2, 3, 0, 1, 2, 3까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MP 어레이를 우리가 좀 만들어낼 때 0, 1, 2, 3만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겠죠. 네, 그래서 0, 1, 2, 3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T하고 벨로시티하고 맞게끔 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빨간색은 우리가 지식공학에서 만든 전통적인 방법, 그리고 지식공학에서도 우리가 발전된 업그레이드 방법이 있는데 수치 해석적인 방법, 그래서 파란색으로 갔다. 오차가 발생이 된다. 수치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냐? 지식공학에 맞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차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오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 방법이 바로 우리가 오픈법이라고 그러고, 오픈법에서 나온 방법이 경사하강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쭉 내려가면 규칙을 누가 만드느냐, 공식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 중에 지식공학이라고 말하고 인공지능 중에 머신러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 그것을 우리가 지식공학이라고 그랬고, 이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면 한다? 네, 컴퓨터가 공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공식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식공학에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든 알고리즘들,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식공학 자체에서도 전통적인 방법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조금 더 근사치의 학문으로 바꾸면서 많은 그 보정 알고리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보정 알고리즘들이 머신러닝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공학과 머신러닝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식공학에서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 부분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요. 똑같죠? 지식공학에서 규칙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뉴턴이 만든 거고. 머신러닝에서도 규칙을 누가 만들어요? 기계가 만들어요. 네, 내가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은 우리는 don't care. don't care인데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오차가 있을 때 지식공학에서 어떻게 오차를 줄였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사용할 때 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우리 핵심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용한다. 물론 옵티마이저, 아담스 옵티마이저라는 API 함수 하나로 끝나버리지만 그 텐스플로어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쭉 나열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이거 머신러닝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습 정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지식공학과 머신러닝의 차이점 여러분들 잘 알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규칙을 만드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규칙을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시각화부터 시작해서 2차원에서 3차원에서 데이터를 1차원적인 표현 방법, 2차원적인 표현 방법, 3차원적인 표현 방법, 이런 표현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는, 네, 지금 시스템이 약간 엉켜가지고요. 조금 봐야 됩니다. 네,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없습니다. 내일, 네, 텐서플로우에서 라이브러리도 수치 미분해서 미분합니다. 네.